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업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흥식과 김용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나오시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 관련된 사건도 맡으셨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들을 유가족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아닙니다. 분이에요. 아닙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말끔히 청산하고 네, 민족정기와 역사정의 바탕 위에 골고루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토착 개구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핵심들인 세력들을 좀 청산하고 네, 더 좋은 정부를 만들자. 정권을 연장하자. 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쁘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일만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니 화장실 갈 시간은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예, 라면에 소주도 먹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박흥식 하면 우리가 화신백화점으로 많이 알고들 있잖아요. 예. 근데 박흥식이가 가입했던 어떤 친일 단체나 뭐 이런 단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 삼양그룹의 김현수, 그다음에 두산그룹의 창립자인 박승직 했을 때 그 우리 조선 청년들을, 조선 국민들을 위안부로 강제징으로 전쟁으로 내몰았던 국민동원 총연맹인가요? 이름이 뭐죠? 정확히 항상 이름이 헷갈려. 국민총력 조선연맹. 그렇죠. 거기서도 주요 간부를 했었고 네. 아예 하신백화점 자체가 일제시대 일본과의 협력 기업의 상징이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에서 첫 번째 연행해서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박흥식이고 그 박흥식이가 또 그의 그 친일 행각을 감추지 못하고 박정희가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한일 협정을 맺을 때 그때 또 거의 뭐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박흥식이가 만들었던 하신백화점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의 협력의 상징이면서 우리 조선에서 어떤 근대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84번이라는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종각 있는 때 오면 거기에 하신백화점은 이미 없어졌어요. 1980년대에 도산돼서 없어졌는데 당시 거기가 워낙 유명한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이미 없어진 건물인데 그러니까 어디 저기 방배동에 그 유명한 중국집 사거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국집 문 닫았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를 그 중국집 이름을 따서 무슨 사거리? 중국 사거리라고 불러요. 네. 간판도 심지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화신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차하실 곳은 화신백화점. 팻말에 써져 있어요. 근데 화신백화점 안 보여. 근데 저는 그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화신백화점 뭐지? 찾아보면서 박흥식이가 만들었대. 일본 제국주의자 앞잡이였대. 반민특위 1호였대.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무력화시켜버렸대. 하면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게 됐어요. 지금 하신백화점의 자리는 종각타워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역시 그 종각타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성그룹이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상징적이죠. 친일의 뿌리를 둔 우리 홍석현 또 그 홍석조, 홍진기 그 집안과 관련 있는 삼성그룹이 하신백화점 자리했다는 거. 종각타워. 그러니까 하신백화점은 결국 이제 그 하신그룹이 망하면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지금 무슨 서울 근대전 이런 박물관 같은 데 보면 하신백화점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전시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서울의 근대를 기억도 하는가 동시에 중요한 게는 친일 반민족 행자의 상징이었던 하신백화점 박흥식도 같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기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저기가 화신백화점 건물이에요. 네, 지금의 서울
저기 종로타워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네. 예. 보신각 건너편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사진에 이제 뭐 정설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일장기가 걸려 있었던 사진이라 그래요. 근데 일장기가 지금 잘라져 있는 상태로 저기 위쪽에 그 사진이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부분이 잘려져 있는 상태로 이 돌고 있는 사진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것이 네. 화신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백화점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그 백화점은 좀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서 앞에 그 깃발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일종의 예. 뭐 좀 그 데코레이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태극기를 걸어 놓을 거예요, 뭐. 영미 기축 뭐 무슨 성조기를 걸어 놓을 수도 없고 깃발을 걸어 놨다면 일장기겠죠. 네.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박근식이가 보면 저 자료 사진 좀 다시 보면요. 1938년도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바뀌어요. 예. 처음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박흥식이는 1941년에 조선 임전보국단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좀 얘기를 했었죠. 거기 이사를 또 맡고요. 예. 7.18 총집결소가 그렇죠. 조선 국민청력 조선연맹. 조선연맹이고 네. 그 다음에 조선임전보국단입니다. 임전보국단. 네. 좀 이따 이야기하는 김용주도 김무성 전 대표의 아버님인 김용주도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 이사였어요. 국민총력 경상북도 연맹 평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친일 밤주 경제자들 어디에 주로 집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대해서 조금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938년도 6월 22일 날 부민관에서 이제 발기인 총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7월 7일 날 민간 사회단체 대표들이 조선총독부의 종용에 따라 결성한 뭐 친일 전신동원 선전 조직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참여한 게 59개 단체, 한일 양국의 59개 단체, 56명의 발기인 참석했는데 한국에서는 윤치호, 최린, 김환란, 김성수, 박흥식, 방응모. 굉장히 친일파 중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책을 다 모여 있는 거죠. 조선임전보국단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그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실천 강령이 뭐 황국정신 뭐 현양, 내선 일체 완성, 비상시 국민생활 혁신, 뭐 근로보국, 생업보국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지를 국민총력과 출판물인 총력총서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국민총력이라는 이 기관지는 매달 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쪽에 이제 사진이 이제 바로 그 사진이고요. 여기에서 강연회, 좌담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황민사상을 고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산하에 문화부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장르에서 황민화 운동을 또 이제 그 독려를 하죠. 그다음에 직장이나 지역 단위의 또 조직을 동원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용주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그 조직을 또 맡은 그렇죠. 거죠. 지역 조직, 그렇죠. 지부 예. 조직이 된 거죠. 황민사상 전파하고 공출이나 징명, 징용 등을 독려했던 뭐 이런 그 단체가 바로 국민총력 조선연맹인데 당시에 친일 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단체. 그 단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박흥식이라는 사람이죠. 예,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박승직 두상으로 창업주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나중에 이제 이름을 네. 아까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개편했다 그랬는데 네. 거기에 발기인이고 평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악질 친일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다 보시면 되고 민족문연구소 설명에도 중앙을 중심으로 저번에 이제 사전을 만들다 보니까 지부 조직이 빠졌다. 근데 이제 향후에 뭐 김용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때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흥식은 아무튼간 반민특위에서 1호로 체포됐다는 것은 조선을 대표하는 조국이 조선이 아니라 일제였던 자였던 것이고, 근데 그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습격해서 다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박흥식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승만 정권에서 잘 나가는 경제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에도 협조를 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65년 굴욕적이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정을 네. 예, 또 관여를 하는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평생이 그냥 친일 밤중 행위로 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근데 이런 친일파들이 꼭 돈도 벌면서 명예를 얻고자 학교를 만듭니다. 꼭.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광시고등학교가 있는데 광신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신고등학교를 이름을 바꾸고 광신고로 광신고에 박흥식 동상까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반민특위 1호 체포자를 대한민국이 기린다는 게 그것도 신성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해서 결국은 이제 철거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 박흥식이가 만든 비행기 회사를 좀 잠깐 볼게요. 조선 네.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라고 이건 박흥식이가 만든 회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조선 항공공업 주식회사라는 거는 김현수, 삼양의 김현수가 만든 김성수의 회사고요. 친동생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이죠. 삼양그룹의 김현수. 근데 여기는 이제 박흥식이 화신백화점의 박흥식이가 만들었는데 설립 취지서를 박흥식이가 직접 썼던 것 같아요. 저기에는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된 것만 좀 읽어볼게요. 금년은 징병실시에 기념할 해이고 보니 지원병, 학병에 연이어 총용한 반도 장정은 전원이 들어 황군 정강에 새로운 위력을 더할 때라. 뭐 이런 그 설립 취지서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이때 적 경멸의 제1무기인 정해안 비행기를 우리 손으로 제작하여 결전장으로 보내어 우리 황군이 이를 구사함으로써 동아의 숙적을 경멸하는 날 그 감격을 어디에다 비할 것인가 라는 설립 취지서 이걸 이제 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조선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 뛰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부품을 갖고 와서 아마 조립을 했던 그런 형식의 그 비행기 공업 회사였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그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셨던 광신고등학교 있잖아요. 광신고등학교가 요때는 이름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광신 비행기 학교.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기술자 이게 비행기 그 뭐 만드는 조립하는 어떤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1939년도에 경영난에 처한 오성학원을 네. 인수해서 광신학교로 이름 바꾼 초대장이 됐고 45년도에 아예 일제 침략적인 동원을 전투로 생산하는 인력을 양산하는 조선 비행기 공업학교. 네. 그러니까 자신 인수 학교마저도 친일 밤중에 악용한 인물로 비판받았는데 96년도에 통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열받은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 그다음에 광신학교 출신들의 그래도 광신고 출신들 중에도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말도 안 된다. 그자가 학교를 만들어 갖고 이사장이 된 것 자체는 지울 수는 없지만 근데 그자의 동영상은 말 안 된다 해서 동상은 결국은 철거가 됐습니다. 네. 예. 2001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죠. 예. 이제 뭐 이런 그 아까 이제 김현수의 어떤 조선 항공학교랄지 항공 주식회사랄지 그다음에 박흥식의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만드는데 일제히 이제 돈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다 예, 당시에는 이제 돈을 다 일본이 뜯어냈잖아. 전쟁을 너무 벌려나고 2차 세대에 네. 갖고 전선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 확산이 버렸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돈과 물자와 인력이 모두 부족한 딸리니까 그래서 한국 청년들도 전부 대한민국 청년들도 다 끌고 가고 일시키고 군인시키고 집집마다 다 돈 내놔라 그러고 그래서 이 자들이 선봉에 있어서 김용주도 헌금했지만 김무성의 아버지 이제 박흥식 뭐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 제작에 헌금도 하고 관여도 하게 된 거죠. 네. 저기 좀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네오노차 비행기라고 왼쪽 위에 사진 있잖아요. 예. 저거를 뭐 박흥식이가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런 저 비행기에 저기 보면 보국 73이라고 돼 있어요. 일장기가 그려져 있죠. 일장기가 그려져 있고 보국 7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단체에서 헌납한 비행기 헌납 자금 있잖아요. 그거는 단체 이름으로 예를 들면 조선 장로호, 조선 성결호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요. 단체에서 헌납한 거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납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비행기는 저렇게 보국 뭐 또는 애국 뭐 임전 뭐 이런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숫자를 붙이고. 그래서 일제가 또 군비 확충을 위해서 이제 발행한 또 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아래 사진은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37년부터 해방 때까지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 인사에게 감사장을 줘요, 직접.
예. 가장 악질 선봉 친일파들이겠죠. 감사장 네. 받은 분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장까지 주어가면서 이 감사장을 받은 걸 다 이제 숨기겠죠. 이제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 감사장 자료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거는 뭐 다 숨겨놓던가 다 이렇게 찢어버렸던가 소박하거나 하겠죠. 소박하거나 뭐 했겠죠.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때 저렇게 헌납했던 비행기들은 전투기고 전투기는 비행기들 중에서도 제일 비싼 비행기예요. 그래서 뭐 저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뭐 프로펠러 비행기니까 지금처럼 뭐 수백억 뭐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수십억 가치는 됐을 테니까 당시에 저런 비행기를 헌납할 정도라면은 그건 엄청난 그런 헌납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친일 기업가들은 그 일반적인 다른 분야의 그런 어떤 친일파들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들이 있어요. 네, 어떤 왜냐면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뭐 전쟁 자금 같은 것을 헌납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기업인들은 다수가 아니라 전부예요.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식민통치 치하에서 기업인들이 돈을 벌면 당연히 그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내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너는 많이 냈으니까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참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친일파 임명사전에 이렇게 선정된 몇 분이죠? 몇 명이죠? 한 40. 예, 48명. 경제에는 48명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뭐 일제에다가 그런 뭐 전쟁 자금을 헌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친일 부역 행위를 한 데다가 또 이 일제와 결탁을 해서 뭐 말하자면 정경유착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네. 또 학도병 참전을 독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어떤 그 강압적으로 그런 그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앞서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된 거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네. 이 박흥식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일제와 유착해가지고 돈을 번 예. 사람인데, 그게 이제 뭐 화신백화점이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화려하게 돈을 번,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갑부라는, 뭐 진짜 최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한테 인식되기로는 그렇게 비춰졌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제와 결탁을 해서 이 조선 비행기 공업회사라는, 말하자면 군수회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이건 대단한 특혜예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군수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삼양 그룹의 창업자 김현수와 그 다음에 이 화신백화점 박흥식은 이 둘 다 그런 이제 그 전시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군부에 이제 군납을 하는 그런 회사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허가권을 그렇죠. 따가지고 네. 회사를 설립한 자들이거든요. 네. 얼마나 그 유착 관계가 긴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일파의 기준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뭐 창씨 개명을 했다,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일시적으로 그랬다라는 거, 그런 건 사실 친일파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가 35년, 36년이었기 때문에 예. 너무 길었던 그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안 당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일파의 기준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죠. 첫째는 자발성, 그다음에 적극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예. 요 세 가지를 갖고 친일파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근데 여기에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준을 더 추가를 했다 그래요. 악날성. 악날성. 그렇죠. 이게 그런 친일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민족지사들을 뭐 그렇죠. 원래 악날, 도왔다든지 네. 그런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네, 아니면 그렇죠. 네. 좀 한국인을 탄압하는 걸 좀 살살했다든지. 근데 아예 옛날에 보면 조선인 밀정들이나 토제도 보면, 소설 토제도 보면 그
거복이네 집인가요? 거기 형이 이제 나중에 밀정이 되잖아요. 이제 드라마 토제에서는 유해진이 역할하는데 훨씬 더 악랄하게 나오잖아요. 그 독립투사들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악랄성이 이제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요. 실제 2011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공탁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한국 정부가 받았어요. 그 조선인 공탁 기록 뭐냐면 방금 이제 그 정철승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협력자들 말고 그 일본이 이제 일제 말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나 굴주물 뭐 총 전투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물자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친일파들한테 적극적인 친일파들이 그 돈을 내라 그런 거예요. 니들이 한국 신민의 선봉에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재밌네요. 하신백화점 사람 박흥식이 총 51만 7,504엔. 그러니까 51만 원이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지금쯤은. 애니 당시 10원을 붙여야 돈으로 되니까. 대충 한 10,000원이 예.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한 10억 이상인 것 같아요. 만 원이 그러니까 네. 51만 원이면 그럼 지금 우리가 500억이 넘는 거죠. 5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한국 돈은 500만 원이 넘을 테니까 와 500억. 500억이 넘죠. 명성황 친척 명성화로 불러야 되는지 민비로 불러야 되는지 늘 헷갈리는 명성 친척 민규식이 46만 8,200엔. 김용주의 사돈 현준호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제 현정은 회장의 아버지일 겁니다.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인데 93,425원인데 현준호의 사돈이 이제 김용주 아들이 김무성. 네. 예, 김무성 김용주 씨도 나옵니까? 예, 그다음에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도 전범기업인 니온 고주 파중공업의 주식 7,500원을 매입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돈인 현준호가 당시 돈이 훨씬 많았고 훨씬 많이 이제 산 것 같아요. 근데 김무성과 현준의 관계는 김무성의 누나가 김문인데요. 김문희. 지금 현재 그 유명한 용문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반대 때 항상 김무성이 선봉에 쓰는 게 나경원이나 다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현정은의 어머니 아닌가요? 예, 그렇죠. 김문희 여사. 현정은 네. 어머니예요. 네. 현정은 아버지인 현영원. 네. 현대상선 회장의 부인이 김문인데 현영원이 바로 현준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준호하고 김무성 집안은 아주 전형적인 사돈 집안이고 이 집안에 또 반계에 방흥모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친척입니다. 고종사촌 관계 김무성이랑 조선일보 지금 방상훈이. 그래서 김무성 씨하고 조선일보가 또 그런 인척 관계라는 그럼요. 얘기죠. 고종사촌 관계이고요. 조선일보 방상훈의 둘째 아들이 방종호인데 방종호의 부인이 이제 수원대 그 유명한 삭비리의 상징인 이인수의 딸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돼서 큰 문제가 돼서 제가 고발했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일제 협력해서 돈을 벌고 다시 군사독점권 미군정과 군사독점권에 부역해갖고 엄청난 재벌 대기업이 되고 그냥 재벌 대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이 명예까지 탐을 해서 학교를 만들고 또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이런 과정이 일치한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한 저 김무성 집안은 용문학원을 가지고 있고 나경원 집안도 사학 족보를 끼고 있고 장재원 집안도 사학 대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밌는 게 토착의원들 모여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학 족벌들이요. 그게 다 맥이 닫아 있는 거예요. 네.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부여가면서 기업이나 언론사나 학교를 키웠어요. 학교는 명예도 줄 뿐 아니라 돈도 벌어요. 왜 옛날에 막 교사 채용할 때 막 몇 억씩 받고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학생들한테 막 돈 막 뜯어내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념도 주입하고요. 일제 시대 우리나라 근대화됐다. 친일은 어쩔 수 없었다. 빨갱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석삼조였던 거예요. 그자들. 근데 그러니까 박흥식도 당연히 학교를 인수했잖아요. 광신학교. 근데 그래도 동산을 몰아냈고요. 우리 김용주도 그 집안이 김용주 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용문학원 정철민 변호사님 서울에서 학교 나와서 잘 알죠. 용문중 용문고가 서울에서 꽤 그렇죠. 유명한 그러니까 이른바 이름이 있죠. 사학 명문 비슷하게 정 변호사님이 나온 학교는 신설학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저기
통일교재단 학교. 그랬어요? 그렇구나.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됐죠 재단이. 네. 그러니까 뭐 그 거대한 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이게 보면은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어떤 시기에 와 이렇게 유행같이 그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사학재단이 그 일제강점기나 아니면은 네. 뭐 해방 그 네. 무렵에 그냥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렇게 하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쵸. 뭣도 좋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제 부역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과거도 세탁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런 어떤 친일 부역의 과거도 세탁하고 또 신분도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권도 생기고 뭐 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야 그 사학재단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학교 인수하고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교육자 그러면 네. 최고 쳐주니까. 그러니까 교육자. 그래서 오래된 사학재단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 90 몇 프로는 전부 다 어떤 친일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사학재단이에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자산가들, 친일 밤중이 자산가들하고 그다음에 일제 적극협력했던 극우 종교 단체가 사학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자기 모교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작사 작곡 교가도 보면 일본 군국주의풍 노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친일 작사 작곡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민족문연구소 등등이 다 작사 작곡가가 친일인 경우는 뭐 교가를 바꾸자. 우리 안익 대국가 논쟁도 뭐 있는 것처럼 대국가를 새로 만들자는 논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또 황당한 것은 일제 시대는 그랬고 그러면 이제 해방 후에는 어떠냐? 또 이제 군사독재 정권에 협력한 자들이 또 학교를 인수하거나 불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드는 경우가.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학교들은 보면 흑역사가 많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들이 제일 역사는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예. 뭐 무슨 외세 일제에 부역하건 아니면은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하던 맞습니다.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의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학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파렴치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대학교에서 이제 그 재단하고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 부패 비리의 그 발단 씨앗은 사학 비리에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맞는 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만요. 경주대 비리의 핵심 김일륜, 수원대 비리의 핵심 이인수, 상지대 비리의 핵심 김문기, 그다음에 저기 홍문종, 네. 국민의힘 홍문종 경민학원, 그다음 나경원 여기가 화신학원인가 저기 아무튼 학교는 화곡고등학교인데 네. 제가 순간 요즘에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나경원이랑 그렇게 제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요즘에 나경원보다 더한 윤희숙 윤석열이랑 싸우다 보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애정이 식었어요. 나경원 아버지가 이제 나채성이고 그 학원이 남다 화곡고등학교 뭐 학교는 기억이 나는데 학원 이름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장재원 집안 김무성 집안 전부 이른바 유명한 비리가 있었다거나 유명한 사학조법 집안을 보면 전부 다 국민의 모형이 되어 있어요. 그 정재 변호사님 정말 잘 짚으신데 그들이 기회주의로서 일제 협력하고 독재 부역하면서 학교를 뺏거나 만들거나 중간에 뺏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 명예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서 또 정치까지 진출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당연히 학교에서 올바른 거 가르치지 않고 맨날 반공이나 가르치고 독재 찬양을 가르치고 일제 찬양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사학비리가 극심했던 겁니다. 올바른 정신 학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고 탐욕을 얻고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창궐해야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학비리 역사를 보면 친일 친독자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학재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시달리고 한국 전쟁을 네. 겪으면서 국가가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는 재력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 틈에 이 친일 부역자들과 친독재 군사독재 부역자들이 결탁을 하는 국가가 거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그 미명하에 사학이 창궐하게 됐고, 그러니까 국가는 오히려 사학에게 특권을 주고 그러면서 온갖 부패와 비리와 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모습을 낳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사립학교 초, 중고, 대학 나온 사람들은 비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온갖 비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튼 옛날에 뭐 부정입학, 사립학교 제일 많은 게 부정입학이 돈 받고 부정입학이 그다음 부정채용. 저기 교사들이나 교수들 돈 받고 부정채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학생들 돈을 빼돌리는 횡령행위, 배임행위 이런 게 웬만한 사학에서는 자기들끼리 아까 정민호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배운다고. 야, 사학 학교를 설립하거나 뺐으면 명예도 없고 국가의 이념도 주입하고 독재 정권에 이게 제2의 애국이야, 제2의 친일이야. 그러니까 그자들은 친일이나 친독재가 애국이니까 제2의 친일, 제2의 친독재라면서 애국이라 하고 그래서 야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놈들이 엄청 사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학을 국공립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학이라도 최소한. 자, 계속해서 이제 박흥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박흥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박흥식에는 이제 해방 후에 그 반민특위 제 1호로 검거가 되는 거죠. 반민특위 제 1호로 이제 검거가 되는데 지금 자료 사진을 좀 볼게요. 저기 왼쪽 사진을 보면 조선일보에서 49년 1월 11일 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흥식을 비롯한 유명 친일파들이 검거되었다고 보도한 기사인데 여기에 저기 자성하라인가요? 예, 자성하라 뭐 친일 군상 해가지고 자숙하라. 자숙하라. 예. 자숙하라 친일 군상 해가지고 반족배 제1탄 반민족 뭐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반민족 그러네요, 몰입에 그렇죠. 우리가 친일 이제 반민족 몰입의 준말이겠죠. 그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때는 그냥 반대할 때 그 반자인데 네, 저 반자는 저 반자는 반란군 할 때 그 반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란 뜻이죠.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반족배 말씀 제1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던 박흥식 구속 수감, 체포 수감인가요? 체포 수감. 체포 수감이네요. 네. 예,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일장기 걸고 천황폐하 만세하던 자들이 얼른 반민특위 편에 쓴 거죠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이승만 집합으로 나면 또 바로 이승만 편에 쓰고. 네. 저때 방응모 씨가 살아 있었거든요. 아, 예, 방응모 씨는 6.25 때 이제 그 납북되다가 그 실종돼 버렸기 때문에 네. 해방 직후에는 건재했죠. 그때 떨고 있었겠죠. 예. 저기 이제 좀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이건 동아일보 사진이에요. 동아일보인데 46년 3월 19일 횡령 및 포고령 혐의 위반에 대한 박흥식 1차 공판이 열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46년이 아니라 49년인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이제 한자가 재밌네요, 그렇죠? 반민족행위 할 때는 돌이킬 반자만 쓰는데 우리가 적반하장 최근에 윤희숙 적반하장의 끝판왕이잖아요. 도종놈이 도리어 몽댕이 들고 꾸짖는다 해서 적반하장인데 민족 반민족일 때는 돌이킬 반자 민족을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 근데 방금 저 반족배의 반자니까 반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민족에 반하는 민족 정기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예 민족을 배신해서 일종의 반역을 했던 놈들이다. 바로 그 그리고 얘기죠. 뒤에 배를 써서 반족배, 반민족,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몰입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상당히 센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냥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 반족배. 그러니까 저기 제가 계속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소설 토지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 역사적으로 그렇고 친일파들이 훨씬 더 악독하게 그랬다가 친일 경찰들이 왜 일제 경찰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일본인이 됐다. 그래서 나 일본 놈 한국 놈들 더 죽인다 조센징을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가 저렇게 센 표현을 쓴 배경이 이제 그런 거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들이 친일 밤중에 가담했던 걸
감축에서는 반족배들을 소탕하는데 앞장서는 척 해야 되는 거야. 센 표현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로남불인데 거죠. 예. 그 무슨 천황 생일이라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그 조선일보 그 제호 위에다가 빨간색 일장기를 그려놓고. 하고 한 심지어 흑백 신문인데 흑백 네, 신문인데 맞아요. 당시에 떼돈을 들여서 네. 붉은 칼라로 그 부분만 네. 그 정성 그 충성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가세요 조선일보. 한국에 있을 이유가 그런 없잖아요. 조선일보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럼요. 반족배라니. 그럼 본인들이지. 그렇죠. 본인들이 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상관없는 척. 지금도 똑같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자, 이런 저 반민특위가 사실 좀 해체된 것 자체가 좀 너무 아쉽고 억울한 거죠. 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네.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맞습니다. 거죠. 그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파리 이제 프랑스는 나치를 창산하면서 뭐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공통적인 건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네. 처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언론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더 우선적으로 처단했다는 거잖아요. 더 가혹하게. 악영향을 훨씬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 미국, 독일 보면요. 지금도 나치 전범 아직도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잡아서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막 얼마 전에 백세 노인이 저 예, 재판에 잡혀서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네. 저기 인사이드맨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 조디 포스터도 나오고 이제 은행 강도 영화인 거로 알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행 강도가 아니라 나치에 협력했던 자가 미국의 대단한 이제 재력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은행에 그 사람의 친나치 전력이 보관돼 있는 거예요. 아. 은행을 턴척하면서 그걸 털어서 그걸 세상에 알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미 정부의 전범 사무국에 제보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미국 정부는 이미 사실 2차 세대 당사자이고 사실 식민지가 안 됐잖아요. 프랑스나든지 한국처럼. 근데도 전범 처리 사무국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던 자를 지금도 독일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함께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협력해가지고. 영화 역시 나와 인사이드맨.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여성은 조디 포스트가 나오고요. 덴젤 워싱턴도 나오고 남자 클라이브 오웬인가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이 영화는 여러분 꼭 봐보세요. 정말 인사이드맨이요. 은행강 다 처음에는 은행강도 제가 이렇게 되면 약간의 거시가 되네요. 그걸 뭐라 그러죠? 미리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는. 이미 스포일링 해버린.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셔도 좋다. 네, 그런 거고요. 예, 정말 괜찮은 영화였어요. 근데 참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금기어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 그 친일이에요. 친일. 그게 왜 금기어냐면은 친일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과 집단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친일 나경원이 그랬죠. 아직도 촌스럽게 친일 타령이냐. 그런 게 싫은 거죠. 자기 친일 만족이 자위대 출범식도 막 다니던 애가. 근데 나경원 집안은 이제 또 홍신학원이네. 홍신학원 생각났어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주류들이기도 하고. 완전 주류죠. 예. 참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우리 조국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조국 일본과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뭔가 화해할 수 있는 이제 과거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일본이 모든 잘못을 부인해도 그걸로 대충 땜빵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와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계속 윤석열이도 그걸 공격하잖아요. 이 자들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맥이. 네. 머릿속에 일본이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 출범식도 막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황당합니다. 네. 뭐 해방 이후에 이제 박흥식이도 체포는 되지만 그 후에 반민특위 자체가 이제 해체되는 바람에 해체되면서 다 풀어나죠. 처벌이 안 돼버렸다니까요. 네, 네. 다 풀어나게 처음에 되는 구속 거죠. 수감됐다가 나 풀려나 버렸어요. 네.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박흥식 아까 전 시간에 또 얘기했던 김현수 같은 경우에도 체포가 됐고 박흥식, 김현수, 채린 뭐 이런 대표적으로. 사람들 다 체포가 됐었는데 결국은 다 무죄, 무혐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 풀려나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군사 정권에 또 부역을 하는 거죠. 이 박흥식 같은 경우에는 또 박정희에게 부역하는 정말 뚜렷한 증거 사진이 또 있어요. 네. 예, 한번 볼까요? 1962년 1월 18일 박정희와 박흥식의 어떤 접견 장면이에요. 당시에 박정희는 대통령의 위치는 아니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뭐 사실상 대통령이나 이미 다름없었던 이제 거죠. 쿠데타를 저질러서 실권을 장하고 있을 때죠. 예. 그래서 뭐 박흥식이가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63년 한일협정 당시에 기시노부스케하고 박정희 사이에 친서를 전달한 밀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박흥식이가. 기시노부스케는 전범 1급 전범이잖아요. 그렇죠. A급 전범 일본. 그 아베 외할아버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주국을 만든 사람인데 예. 그 박정희가 만주국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만주국 장교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신 오브스케를 자기의 일종의 상관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뭐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는 하는데 일본 방위를 해서 기신 오브스케를 만났을 때 그때 거수경례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런 뭐 네. 저기 소문이 있었죠. 네. 굉장히 특히 옛날에 일제 시대에는 일종의 상관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일종의 남자들 뭐랄까 그걸 뭐라 하나요? 그 자기들 품위, 음. 그 명예 이런 걸로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상관을 만나면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군대에서 사실 나이 어린 병장인데 사회 나왔더니 아직도 병장님 그러잖아요. 막 철승은 안 그러잖아요. 철승이 정철승 병장 나보다 3살 어리니까 나 철승 안 하잖아요. 만나자마자 처음에는 정병장님 잘 지내셨어요? 막 이렇게 약간 바짝 긴장이 되잖아요. 당시에 막 혼나고 막 그런 것처럼 딱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감이 근데 나오는 거죠. 이제 높스키 보자마자 하냐? 이또 아니 누구죠? 그때 당시에는 저기 히로이토 천황 시절이니까 네. 뭐 덴노 반자이 천황폐하 만사가 덴노 반자이죠. 그죠.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박정희가 만주에서 소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급으로 한 소위 정도로 임관했을 때 기시노부스케는 말하자면은 수상 비슷한 그 만주국의 최고 실권자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까마득한 아주 고관인데 네.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는 한국의 뭐 이제 지도자가 되는? 구테타로 해서 됐지만은 한국의 대통령이 됐고 뭐 기시노부스케는 이미 그때 아마 수상을 이제 마치고 일본의 실권자로 있었으니까 이제 아마 박정희는 자랑스러웠겠죠. 자기가 이렇게 출세한 모습과 자기가 옛날에 진짜 그 경외하던 그 만주국의 그 고관을 만났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일본 말로도 막 찬양하고 그랬다는 막 유명한 저 의혹도 있잖아요. 한국말로 웃고 떠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일본어로 자기들의 모국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럼요. 예. 거기서 일본 군가도 같이 불러드렸겠죠. 이제 기시노부스키를 향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아마 실제 그렇게 놀았다는 설도 있어요. 당시에 친일 군인들이 각하라고 네. 호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박정희가 네, 기시한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신고등학교 그 교정에서였던 그 박흥식의 동상을 좀 볼게요. 박흥식 이게 광신재단인가요? 예, 네. 광신재단. 광신재단에 박흥식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었어요. 이 동상이 1996년도 광신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그 아들이 세운 거랍니다. 예, 네, 근데 이게 2001년도 10월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서울 관악 동부지부 회원들이 광신고등학교 정문에서 박흥식 동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그해 연말에 이제 자진 철거됐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철거 시위 요청이 없었다면 이런 시민운동이 없었다면 철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철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동상들도 있잖아요. 친일파의 동상들. 그렇죠. 김한란이 대표적으로 철거 안 돼 있죠. 예. 그렇게 이대생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뭐 고려대학교 그 김성수 인천, 동상도 김성수 그렇고. 동상도 네. 그렇고. 심지어 서울 어디 무슨 인천로 아직도 인천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종로에 보면 그 길 가다 보면 치욕적이에요 너무. 그 서울대 음대는 현재명의 그 네. 동상날 거기는 아마 흉상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동상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렇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죠. 많지 않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광신고는 이제 동문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일부 지금 학교들에서 친일 작사 작곡가들 있는 경우 교과를 다시 바꾸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맞습니다. 뭐 제가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막 무조건 닥달할 만한 닥달 상황은 아니냐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익숙한 교과인데 친일파가 작사 작곡해서 바꿔라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동문들도 논의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 당장 바꿨으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동문들이 논의해서 재학생들하고 동문들 학부모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학교의 새 출발이죠. 훨씬. 그리고 사실 동문들도 내가 불렀던 교가가 친일파가 만들었던 교가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죠. 그 끔찍하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면은 다 바꾸자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들. 아 그럼 민족문연구소가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 그리고 지난- 애국가 아니테 애국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방송도 한번 저희가 예. 좀 기획을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 8월 15일 날 이 김용주 평전을 김무성이가 펴냈거든요. 예. 저 평전을 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최재형이 이제 증조부나 조부에 대해서 뻥치면서 애국자라고 네. 화제가 된 것처럼 김문수는 제 강을 건너는 산에 보면 신문 광고에 보면 뭐 일본으로부터 경북 지역에서 일본으로부터 뭐 암살 1호였다, 처단 1호였다, 네. 엄청난 애국자였다 뻥을 너무 쳐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김무성이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까지 하고 실세 중에 실세였잖아요. 박근혜하고 각 세우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정치 야욕으로 또 그때 그 한일 위안부 합의도 추진되던 때였고 거기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던 게 지금 박근혜 정권 이게 총체적으로 역사를 변질 왜곡시키던 때 김무성이는 슬쩍 자기 부친도 그리고 지가 대권 때 나올 때 친일파의 아들이라고 하면 싫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애국자 아들로 둔갑해놨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이분은 일단 경상북도 도회 의원,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 이사, 국민총력 경상북도 연맹 평의원, 조선인전보복단 이른바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를 보던 발기임이 경상북도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사 중에서도 상임이사는 원래 이사진을 지배하는 자이거든요. 사업부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뚜렷한 친일 경력이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김무성 씨네가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막 그걸 오히려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민족문명에서 발끈하고 나온 거예요. 네. 민족문명에서 당시에 1차 명단을 발표할 때 친일명 사전을 1차로 낼 때 주로 중앙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렇게 군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성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회와 지역에 주요 활동했던 친일파들은 따로 두 번째로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등재가 확실시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자, 여기 이제 좀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친일행각과 흔적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만 우선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1943년 10월 2일 날, 뭐, 징병제 시행, 미영, 격멸, 돌진, 촉구, 뭐 이런, 그다음에 신사와 신사관리 보훈 주창, 뭐, 전시체제와 근로보고, 뭐 이런 국민 개로 운동을 독려하고 아사히 신문에 김용주 명의로 기명 광고를 게재해서 비행기 헌납을 선동을 했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를 독립운동 자금을 댄 애국지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나가던 정말 소가 웃을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 중요한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선대에 그런 친일 반역 행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을 인정하는 어떤
그 뭐 선설할까? 이제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공직과 무관한 일을 하는 거면 뭐 그건 상관없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김무성 씨의 경우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네.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 사람. 이게 다 인지상정이고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뭐 평상시에는 그 뭐 친일 반민족 그건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자기 선대의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것을 두둔하거나 호도하거나 정당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래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홍영표 전 민원 원내대표의 용기를 그래서 칭송한 겁니다. 네.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게 얼마나 예를 들면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또는 다른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가족들도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후로 원내대표 되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도 만약 그랬으면 박근혜한테도 맞선 결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떴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의 책임자 물론 이제 박근혜가 나중에 맞서긴 했지만 근데 아버지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더 점수 마침 또 한일 위안부합이 박근혜 정권의 친일 행각하고 겹쳐져서 또 역사교과서 애국론에 겹쳐서 더 점수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김무성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노루팩스도 생각날 겁니다. 네, 노룩 패스. 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보좌관한테. 함부로 가방 던져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받게 네. 했던 것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그 김용준은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사돈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할아버지 현준호 여기 사돈인데 둘 다 일본의 그 군수물자 회사에 돈을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일 끔찍한 게 아마 두 번의 일본 아사히 신문 국내판 옛날에는 아사히 신문이 이제 한국도 일본 영토였으니까 네. 한국판을 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광고한 게 기록이 민족문제부에서 결국 또 발굴을 했죠. 결정적인 증거가 한번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저기 자료를 좀 볼게요. 예. 우선 요거는 조선 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지부 참여 주요 인물이에요. 야, 네. 딱 저기는- 나와 있네요, 김용주. 예, 김용주가 저기 이제 창씨 개명한 김용주예요. 그렇죠, 저 김- 창시개명이야. 예, 예. 그러니까 한자가 네 김전 밭전자를 쓰는 거예요. 네. 김전용주. 김용주 가운데다가 성에다 김전용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전용주.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일본식으로는 어떻게 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상임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김용주가. 조선 임전보국단이라는 게 일제가 그 침략 전쟁 진행하면서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예. 조직한 전시체제 최대 조선인. 자, 이게 민간 조직이에요. 저기는 저렇게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요. 예. 예. 그게 옛날에 이제 얼치기 떨치기들이 네. 기회주의적으로 나도 이름 올려갖고 어떻게든 일본하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사람들 못 들어가죠. 네.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 시민으로서 검증이 되고 네. 헌신적인 우리 일본 제국주의자들에서 헌신적 기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네, 네. 아무나 못 들어가요. 큰일 나죠. 자, 그다음에 저기 아사히 신문 남산파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1944년 7월 9일이에요. 일제 전투 비행기 헌납 선전 광고를 이제 기명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기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김전용주라고 돼 있죠. 왼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1944년 7월 9일 아사히 신문, 그러니까 남산판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발행했던 아사히 신문판이에요. 그렇죠. 예. 뭐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 결전 한가운데 돌입하고 뭐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서 승패를 결정주의라고 한다. 이때를 맞아야 우리는 혁혁한 전과의 그늘에서 사나운 고귀한 영령 또는 밤낮 가르지 않는 적의 맹렬한 홍수파에서 묵묵히 뭐 수해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뭐 좀 더 비행기를 뭐 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김용주 기명으로 광고가 들어간 거예요. 예. 김영광까지 해놓고 애국자로 말한 건 그렇게 너무 얘기를 한 것 예를 들면 저런 자체가 광고가 예. 없어갖고 속이려고 했다면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아니 아예 광고에 대망의 증명리시 지금이야말로 정발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
제가 계속 지난번에 막 제일 나쁜 게 지 자식들은 보내도 안 하면서 남의 자식들 청소년들을 선동해갖고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로 해갖고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네. 결국 그래갖고 그게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같은데 이분도 입회가 모셔져 입회가 들어있고. 자, 이게 반도의 청소년 이 기사를 좀 볼게요. 예, 저희 보면 반도의 청소년 왼쪽 그 위쪽에 보니까 반도의 청소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왼쪽부터 있는 거죠. 예, 예, 옛날에. 예. 그래서 징병제 실시 뭐 이렇게 좀 한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본어는 잘 몰라서 못 읽겠어요. 근데 거기 아래쪽에 보면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저희 김영주예요. 김전용주라고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일본 한자를 보면 이제 우리 옛날 일본 오른쪽 들으니까 예, 대마의 일본 조사했고 징병제 실시 예, 금뭐정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금자고 정 네. 지금 정벌 해라 이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나가자 청소년들이요 반도의 청소년들이요. 가서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대체 잘하는 청소년들한테 옛날에도 로마의 지배층들은 어린 애들이나 여성들이나 노예들은 안 보내고 다 지배층들이 가서 전쟁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뜻이 그때 로마 라틴에서 유래했는데 뜻이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느냐는 뜻이에요. 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는 사람들 뭐냐면 니들은 군대 가지 말고 애들 돌봐라는 거야. 돈 벌어서. 그럼 군대 누가 가냐? 귀족들이 가는 거예요. 귀족 남성들이, 성인 남성들이. 왜? 귀족 성인 남성들은 가도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애들 먹여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로마에 보면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표상이거든요. 프롤레타리아들은 니들은 군대 가지 마. 서민들은 남아서 애들 돌봐. 전쟁은 귀족들이 할게. 근데 이놈들은 지들 가지도 않아. 지 자식들은 보내지도 않았어. 그래놓고는 반도의 청소년들이요. 일본의 앞잡이가 죽어라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실명 광고를 했어요. 네. 이건 악질 친일파죠. 진짜. 근데 비행기도 그다음에 그렇죠? 결전을 하느냐 보내자 비행기를. 미국하고 영국에 특히 미국의 공군에 맞서가지고 비행기 하나로 더 만들려고. 네. 이게 지금 반도의 청소년들이요. 이것도 아사히 신문 남산판 1943년 9월 8일자 광고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명으로 이제 이걸 광고를 냈어요. 근데 저거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천황의 위덕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라고 돼 있고 팔괭이루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팔괭이루가 이게 일제가 전쟁 시에 그 국민들에게 그 주입했던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래요. 팔괭이 괭자가 끈 괭자예요. 끈. 그러니까 8개의 끈이 한 개의 집 아래 있다. 그러니까 8개의 끈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천황폐하의 은덕 아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천황폐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팔괭이루가.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자 팔괭이루에 대의상을 내걸고 대동아의 천지에 깊숙이 진군하여 황국의 흥패를 양어깨 짊어진 황군이 숙적 미영경배를 혁혁한 전과를 거듭하는 그날 가을,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반도 청년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그러니까 빨리 징병 가라, 군대 가라, 미영경멸에 앞장서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 팔괭이루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겁니다. 환기 26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940년, 그러니까 환기 2600년 기념회를 맞아서 미야자키 시에 건립된 팔괭이루 기념탑이에요. 저 탑이. 근데 한국과 중국 등 점령지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어졌어요. 오. 저게. 그리고 저게 이제 문제가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저거를 지금 현재는 평화의 탑이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의 탑이라고 부르지만 저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팔괭이루라고 아직도 써 있어요. 그게 삭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누가 저걸 평화의 탑이라고 부르냐. 아직도 팔괭이루 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팔괭이루 탑이 처음에 건립될 때 당시의 사진인 거예요. 1940년도 당시의 사진. 이게 팔괭이루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용어예요. 처음 그렇죠,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걸 찾다가 이거를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팔괭이루가 뭐지? 라고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 1940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예요. 네. 저게 이제 환기 2600년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의 그 일왕이 이제 그 걔네들은 뭐 만 년 동안
뭐 한 세대 그러니까 뭐 만개일세라고 하나 뭐 이제 네, 그렇죠. 만기일세라고 예, 하죠. 예. 그 천황은 그렇게 쭉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600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안익태가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만주 환타지라는 그 교향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2600년 기념 음악회에서 그거를 지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애국가를 그때 이제 주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힘을 주축국이니까. 합쳐서 세계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 이러한 내용의 그 가사를 애국가의 그 곡에다 붙여서 그거를 연주를 해요. 네. 예, 그 동영상이 근래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뭐 아니케 애국가를 선생은 연주하는 장면. 예. 네. 애국가를 애국가를 아니라 그렇게 써먹었었어요. 심지어 네. 뭐 나치 찬양에도 앞장섰던 그렇죠. 부분까지 예. 생기니 네. 정말 진지하게 한번 뭐 대선 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선 후에는 한번 아니 우리 그거는 국민들이 의혹이 한번 아니라 예. 이미 그냥 기록이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네. 나와버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국가는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익태 씨의 이 애국가를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행적이 다 확인됐는데. 그래서 그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 김용주가 역시 또 이 사람 또 저희 아까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항에 이른바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흥 보통학교를. 근데 거기 또 이명박이 나왔네. 이 기회주의자들의 이 친일 반민정의자들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얽혀 섞인 인연.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영문학원을 만들어서 그 이사장이 김무성의 누나인 김문인데 아무튼 사립학교 개정할 때마다 김무성과 나경원과 이자들이 사립학교 개정에 개학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해방을 놓고 그 사학의 기득권과 부패를 비호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또 김용주가 경북 도회에 이제 몸담고 있을 때 김용주의 발언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매일신보에 1940년 2월 26일자 매일신보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이제 김용주 이름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저 포항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포항이라고 돼 있어요. 김용주 이름 옆에 밑에. 그다음에 포항 사람이었으니까. 네. 반도인은 황도 정신에서 충량한 황국 시민으로서 내선일체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의 일대 전환의 시기인 줄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김용주가 이제 창시면서 김전용주인데 네. 일본어로는 가네다 류슈입니다. 가네다 류슈. 가네다 류슈. 가네다 류슈.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김 씨는 이제 가네로 많이 네. 저 읽었잖아요. 가네다 류슈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닭깎이 마사오 박정희랑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그 이제 우리가 경제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주는 교육자로 알려지는데 실제 전남방직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일제 시대와 한국 해방 전후에 유명한 경제인에서 오늘 제가 다룬 거고요. 그래서 전남방직이 이제 광주에 있었는데 그 안에 동상을 몰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광주 시민들이 동상 철거도 하는데 이제 사유지니까 이놈들이 동상 철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지 안에 이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2018년 올해 2020년 진짜 대단합니다. 아예 그래서 그 전남방직 타합했다가 단제비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상은 철거 안 됐지만은 2021년 8월 11일에 광주 북구 임동 전남방직 인근에 설치된 친일인사 김용주 단제문 그 우리 문화유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네. 길거리 보면 쇠 철판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거기 애국자로 밖에다가, 둔갑해 네. 있는 사람에게 네. 최소한 뭐 전남방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방금 제가 짧게 달아본 것만으로도 거의 악질 침발 선봉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면 네. 그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홍영표 의원처럼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말 우리 자식들이 더 열심히 살겠다 사회를 위해서. 근데 애국자라고 하니까 민족문중구에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요? 애국자 맞지? 일본에 대한 애국자였지. 조국에서 충성했지. 맞지? 일본 제국주의자와 천황원에 충성했지. 라고 딱 평을 했어요. 전형적으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김용주에 대한 친일행각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1941년 12월 7일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 상임이사 임명, 그다음 황국 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근데 이게 이제 김용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1942년 3월 11일자에 여기도 이제 김용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북지방면에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정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인보단서도 활동한 경북서 5기를 헌납했다. 이게 이제 비행기 5개를 이제 헌납했다는 건데 이게 매일신보 42년 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 미국과 영국을 경멸할 군용기 5대를 헌납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영일군, 경북 영일군은 애국기 헌납에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다. 해가지고 1942년 2월 경북 영일군에서만 총 8대의 군용기가 헌납되었다. 여기가 바로 김용주의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북 영일에서만 총 5대, 8대의 군용기가 헌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서 헌납기 명명식이 거행된 곳은 5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함남의 원산과 경북의 영일 단 2곳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 8대가 경북이 아니라 영일에서만. 예, 영일군에서 만, 8대가 헌납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한 군의 경제력에 한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그 군용기 8대가 거기서 나오죠? 그거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예.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제 어렵네요. 좀 팩트 체크는 우리가 또 계속 해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옛날에 이제 영일만 이쪽이라든지 그 포항 일대가 어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아마 부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일제에 앞장서서 무리하게 충성을 보여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수치를 좀 뻥튀기 했을 수도 있죠. 당시에. 네네네. 그럴 수도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네. 사실 한 2대 해놓고 막 3대 했다고 뻥을 칠 수도 아니 있고. 뭐 전투기 뭐 한두 대 좀 약간 싼 비행기 몇 대?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데를 응원하고 후원해야 되는 게 그러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사 자체는 매일신보에 나온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일신보에 나온 보도. 그렇죠. 네, 매일신보에 나온 보도고요. 그다음에 김용주 같은 경우에는 전남방직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남방직 인수할 정도의 그런 자금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용주. 그러니까 김용주가 비행기 8대를 다 헌납했다라는 거는 아닐 텐데 그 김용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유지들이 이 비행기 헌납 뭐 8대인지 아닌지 그게 좀 과장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좀 앞장서 있었던 인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지냈거든요. 김용주가. 근데 당시에 그 강제징용 문제를 자발적 이민자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서 문제가 됐고요. 또 그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을 북송해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을 시켰는데 이것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 네. 또 일본에 간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가지고 재밌는 게 1961년도에 조선일보 일면으로부터 혼났어요. 또 조선일보가 또 혼냈어요. 자기들 친일파 아닌 것처럼 김용주를. 해명은 안 하고 친일 설교 소속 분명히 안 하면 재미없어. 본인들이 이제 또 마치 민족주의인 것처럼 김용주를 몰아세웠네요. 이게 화제의 기사랍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각 지방들마다 저런 김용주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있죠. 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일제와 유착하고 야합하고 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변신하고 뭐 독재 권력에 부역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떤 그 부 권력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또 뭐 자식들의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더 이제 더 세가 커지고 그런 지방의 토호들이 또 전부 다 국회의원이 돼요. 예, 그래갖고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또 그 자식한테 또 지역구 물려주고 근데 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지금 국민힘당 뭐 옛날에 그 뭐 무슨 당 뭐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못했으면 사람들이 정당 이름 기억 못하게. 저도 요즘에도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사주한 고발은 저는 자유한국당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미래통합당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다른 정당인지 알겠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호사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이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죠. 아 그렇죠. 국민들 예. 중에도 그런 분들 그런데 있죠. 일부. 이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의 100%가 딱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자, 요 기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943년 10월 3일 날 이거 매일신보에 이제 올린 건데 이것도 역시 김전용주 씨가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양향으로 각 신문의 신사와 신사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훈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귀측 미연경멸에 돌진하여 촉진하야 뭐 이런 글을 근데 이게 이제 김용주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김용주 그러니까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애국자였다라는 그 얘기는요 사실 김무성의 이제 그 주장인 거예요. 김무성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 친일 행각을 했던 그런 근거나 주장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니 애국을 한 거 맞죠? 네, 일본에 1920년대에는 애국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 변호사의 말씀은 40년대, 네. 30년대 적극적인 일본 제국주의 애국. 네, 일본에 아주 애국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과 그다음에 김무성의 주장 아버지가 독립지사였다는 김무성의 주장도 여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친일파 행적이 뚜렷한 그런 증거도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애국자 이거는 김무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김무성이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항일 단체에 참여했다. 경북 포항에서 열린 뭐 신간회, 뭐 영일주의 설립 뭐 총회 명단에 이제 이름이 올라갔고요. 이게 1927년 또 뭐 동아일보나 그다음에 뭐 중해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그 기록이에요. 이거는 김용주가 이제 주장을 하는 김무성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았고 맨 밑에 보면 이제 미군 한반도 진입 시 일본군이 포항에서 총살할 대상 1호. 이게 1984년 뭐 김용주 회고록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김무성이 주장하는 거죠. 이쪽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 그러니까 저희는 김용주의 친일 행적에 대한 주장을 저희는 친일파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김무성이 혹시 뭔가 이제 저희 방송에 이의를 제기할까봐 이것도 같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민족문 매우 공정한 방송이네요. 자 그렇다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친일파의 어떤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자발성, 적극성, 뭐 지속성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언제 보느냐.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친일 행적을 하다가 처음에는 친일파 행적을 보였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독립운동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세히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독립운동의 역할을 하다가 독립지사, 애국지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의 행적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친일파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예.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용주가 사실상 이거 김무성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920년대, 1930년대 그 초중반까지 얘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잠깐 애국하다가 네. 일본 제국주의에 엄청난 애국으로 변질돼버린 거죠. 영화 암살에서는 밀정에서는 송강호가 처음에는 친일 경찰인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네. 우리 민족을 도와주는 경찰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 경찰이 아니라 그때 그런 게 경부였어요. 그러니까 경부. 경부였는데 그 실존 임무인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쟤를 도와주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 투사들을. 그거 이제 회개하고 예. 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주자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처음에 당연히 처음에야 다 항일 1919년도에 독립만세운동도 참여하고 그랬겠죠.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당시에. 당연히 그랬겠죠. 일제 초창인데 어느 순간에 다 기회주적으로 아이고 일본이 이거 갈수록 힘이 커지네. 이제 조선은 의미가 없네. 그냥 일본 사람은 살자 하고 그냥 적극 투항하고 우리 민족 독립투사들 탄압하고 이런 데 다 동참한 거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네. 기록을 남겨놔야죠. 네.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있어갖고 또 그 일본 제국주의나 또 다른 어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에 금방 타협하고 앞장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면 아니 그리고 그게 애국자로 둔갑하면 이제 그 자식들이 자기 선대의 그런 어떤 친일 반민족 행각으로 인해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후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집안의 어떤 그 성공 모델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라는 예. 말도 있고 알베르 까미가 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과거의 중대한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이건 용서해 주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용기를 주는 행위다. 진짜 알베르 까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때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는데 사르트르랑 논쟁도 하고 그랬죠. 공산당이 네. 실망해가지고 하지만 그 지식인의 정신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에 나치 나치 청산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인데도 그분이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극우였어요. 극우 세력이었던 거죠. 군인 출신이고. 원래 구구들이 그 그렇죠. 민족을 배반한 그럼요. 자들한테 민족 또 제일주의잖아요. 극우들은 그럼요. 민주주의, 원래 쇼빈이 그렇게 이제 가는 심지어 거죠. 잘못하면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극우들은 대한민국의 국익 우선이나 대한민국 민족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그들은 머릿속에 미국하고 일본만 있어. 맞습니다. 진짜 이스라엘까지 좋아해. 왜 이스라엘 깃발까지 갖고 나오는지 참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네.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구구. 네. 자, 옛날에 뭐 삼성이 일제 당시에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토지 수탈 사업이 그 삼성을 성공시키는 어떤 그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우리 다른 기업인 경쟁에는 3편으로 준비하죠. 그럴까요? 기타 친일파 경쟁. 네. 특히 삼성하고 중앙일보는 따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좋네요. 예. 그것도 준비해 주실 거죠? 아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타로 하되 삼성과 중앙일보는 네. 때려 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그룹은 특집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특히 친일 기업인들은 이것이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영속하는 기업 조직을 타고 그리고 이제 또 기업인뿐만 아니라 김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아들이 또 그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사학재단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과거에 선대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본인들 역시도 그 후손들도 그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공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이 김무성 씨 같은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선대의 잘못을 그것을 다 공개하고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자기는 공직 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네. 이러한 것을 좀 제도화 해야 될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아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삼성의 이병철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납품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친일파랑을 확인이 됐죠. 근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도 하고 뭐 하도업도 하는 것까지를 다 우리가 무조건 친일파로 단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군사독점권을 부역해서 대기업이 되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출발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출발이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망해라 불매하겠다라는 취지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불매도 해야 되겠지만 제발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범죄나 석연치 못한 출발이 있었다면 그걸 국민들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해서 정말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연자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소송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두 번의 이제 지금 두 번 박승직, 김현수, 김용주, 박흥식 이렇게 네 사람을 이제 주로 살펴봤는데요. 거기다 이제 현대그룹 현준호까지 이제 나왔고요. 근데 어디 그리고 총 48명 정도인데 어디 48명뿐이었겠습니까? 네. 무한대로 넓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 떵떵거려 살아가면서 사직 책임 다하지 않고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의 뿌리에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 깊이 우리 사회 모두가 성찰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기록이라도 짧게 남겨야 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호소를 드려봅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화신백화점 박흥식과 그리고 김용주,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들을 낱낱이 샅샅이 털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안진거 소장님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꼭 출연해서 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삼성과 중앙일보 그룹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서 요즘에 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열일하고 있으면서 적폐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정철승.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